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4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루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할까요? 네, 지금 2주 전에 네. 그 소영님 안 계셨을 때 국가부도의 날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다시 하게 되면 소영님 얘기도 더 들어보고 IMF와 관련된 좀 더 현장감 있는 얘기 들어보자. 그러고 이제 얘기를 끝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국가부도의 날이 지금 누적 관람객 수가 지금 353만 명이래요. 이제 손익분기점이 350만인데 네. 지금부터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왔는데도 지금 이 영화가 지금 계속 관객 수가 꾸준히 유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포럼에 보니까 거기 네. 나온 그 배역 중에 하나가 소장님 이렇게 모티브? 해가지고 모티브로 만든 거 아니냐 그 네. 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두 분 다 안 보셨죠? 네. 네. 그 영화 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딱 보면 그 영화 국가부도 날에 실존 인물들이 누구냐라는 기사가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 뭐 당시 뭐 한국은행 팀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언급할 만한 그런 이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이제 그 되게 이렇게 자기가 언급되는 것조차도 되게 싫어하고 뭐 그런 이제 실존 인물들은 이제 다 여기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한 사람은 이제 주인공 한시연 역을 맡은 사람 얘기고 뭐 실존 인물로 그때 재경부 차관으로 거론된 사람은 강만수 씨가 있고 그때 이제 그 IMF 위기가 이제 딱 터졌을 때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런 역할로 실존 인물은 뭐 미래에셋의 박현주 사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막 이렇게 있는데 주인공 역을 맡았던 한시연 역의 그 한국은행 팀장 역이 만약에 그 다른 가상 인물이 없으면 실제로 이렇게 유사한 행동을 한 사람이 김광수 소장 아니냐 이제 이런 글이 이제 포럼 회원분이 한 분 올리셔가지고 저도 그걸 봤는데 예 그때 소장님이 그때 영화 배경은 1997년 11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그 IMF에게 서명한 거는 이제 1997년 12월 3일이고요. 그때 캉드 씨가 이제 와가지고 서명한 거는 12월 3일인데 소장님은 그때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그 관료들한테 보고서를 다 일일이 다 나눠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예. 영화를 안 봐서 어떤 식으로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이렇게 모르니까 예. 영화 관련해서는 뭐라고 코멘트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IMF 위기를 소재로 해서 영화가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뭐 여기저기에서 뭐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다고 하니 네. 그래서 이제 그 IMF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그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화 자체는 픽션지니까. 그렇죠. 뭐 어떤 영화 내용을 사실과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그 영화가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기는 거. 어렵지만 네. 다만 역사와 관련된 영화는 네. 그게 설령 픽션이라고 해도 역사 자체를 왜곡할 소지가 있는 것은 문제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와 관련된 것은 최대한 객관적인 고증을 거쳐서 하든지 아니면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소재를 다룰 때 어떤 역사성보다는 어느 한 그 단면이라든지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걸 알겠네요. 그 어떤 그 역사적인 무리지만은 역사 전체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나 이런 것과 관계가 없는 어떤 소재로 해서 한다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것과 관련한 것들은 상당히 그 사실 그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그 조심스럽죠. 역사와 그렇죠. 역사물에 관련된 건. 더더군다나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잘못 오해를 해버릴 수가 있죠. 근데 왜 우리 드라마 사극이나 이런 것도 보면 사극이 아니라 사기극이다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영화도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는데 뭐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외환위기는 국내적인 그 배경과 대외적인 배경이 동시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대외적인 그 배경으로는 그 1980년대 후반에 이른바 세계적으로 3저 현상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유가, 저금리, 그다음에 이제 그 주가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환율이 또 이렇게 달러 위에 환율이 약세를 보여가지고 네. 저환율에서 그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거품이 일어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투기 거품, 주가 거품들이 발생하죠. 네. 그게 이제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품이 꺼지죠. 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상당히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한 타격을 받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거품이 일어날 때 그 배경을 보면 아까 방금 전에 삼자 현상을 이야기를 했지만 1970년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죠. 오일 그쵸. 쇼크는 뭐였습니까? 기름값이 갑자기 예, 중동 네. 산유국들이 이제 그 이른바 그 카르텔을 형성을 네. 해서 유가를 그냥 확 올려버린 네. 거죠. 그래서 배럴당 한 1달러 하던 것을 2달러 하던 것을 막 10달러, 12달러로 확 올려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올려버린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중동의 이제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제 아랍권 산유국들이 이제 압박 수단으로 뭐 이렇게 한 카르텔 형성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가가 폭등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유가가 폭등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유가가 폭등해서 FRB의 기준금리가 1980년에는 79년 80년에는 막 기준금리가 15%, 17%까지 폭등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 그 FF 금리가 2% 그쵸. 조금 넘잖아요. 네. 그때는 15%가 넘었어요. 막 20% 육박을 했어요. 은행들 금리는 훨씬 더 높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유가는 물가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 인플레이션? 예,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니까 이제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뭐 금리를 그렇게 올렸겠죠. 볼커라는 FRB 그 네. 당시 의장이 있었는데 그 금리를 그렇게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그렇게 유가를 이렇게 확 몇 배로 올려버리면 순식간에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의 모든 돈이 중동으로. 예, 중동으로 빨려버리죠.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들이 세계 모든 달러를 그냥 빨아들여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온 말이 5.1달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1970년대에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세계 모든 그 달러 자금, 여유 자금들이 중동으로 빨려 들어가지고 중동 산유국들이 달러가 넘쳐나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달러가 다 중동으로 빨려 버리니까 다른 데는 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도니까 그냥 막 말리겠죠. 네. 예. 그걸 이제 중동으로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쏠린다라고 그래서 중동이 금고 만들어 가지고 사막 모래바닥에다가 묻어 놓을까요? 아니거든요. 네. 외환보유고는 어떻게 하나요?
뭐 채권이나 그런 걸 네, 다시 미국으로 갖고 그쵸. 가서 미 국채나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사두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달러가 이렇게 중동으로 이렇게 쭉 빨려서 문제는 뭐냐면은 요 이제 중동으로 쏠린 달러를 어떻게 이제 다시 세계 여러 곳으로 환류시키느냐, 이 오일 머니를 환류시키느냐가 이슈였어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네네네네. 이게 이제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1980년대 들어와서 유가가 확 떨어졌어요. 막 배럴당 12달러, 막 13달러 가던 것이 그냥 1980년대 중반에는 다시 막 3달러로 확 떨어져 버렸어요. 저유가 예. 이렇게 발생한 거죠. 대신에 이제 어떤 그 중동으로 쏠리던 달러가 어디로 이제 쏠렸냐면 일본으로 쏠렸어요. 네. 왜냐면은 1980년대에는 일본이 세계를 다 장악을 해버릴 때예요. 예, 이렇게 자동차도 모조리 다 세계를 전자제품. 전자제품, 전기 제품, 그 네. 당시에는 디지털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워크맨. 워크맨이나 이런 거 다 전기 제품이었죠. 네. 그러니까 다 장악을 이렇게 해서 돈이 세계 모든 달러가 또 이제는 중동으로 갔던 것이 일본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또 이제 중동으로 간 것은 오일머니였다면 이게 재팬머니라는 말이 나와요. 네. 예. 근데 재팬머니를 이렇게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 뿌려주는 그게 일본의 생보사, 생명보험사하고 은행들, 예, 시중은행들. 네. 그래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큰 손들이 일본의 시중은행들하고 생보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팬 1980년대는 이제 그 돈이 일본으로 확 들어오니까 일본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집값이 엄청나게 네,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달러가 들어오면은 달러가 일본에서 유통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네.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벌어오면 엔화로 엔화로 바꾸죠. 네. 그러니까 시중에 엔화가 넘쳐나겠죠. 네. 그러니까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막 폭등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팬머니가 이제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 쏟아져 들어온 돈들이 일본에서 이제 투기 거품을 일으키고 그것이 이제 또 재팬머니가 이렇게 환류해서 어떤 식으로 환류냐면 일본의 시중은행들이나 일본 기업 뭐 이렇게 보험 생보사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본 기업들도 있었죠 그 당시에 세계 최강 기업이 소니라든지 뭐 이렇게 M&A도 하고 그래서 미국 부동산 가가지고 전부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아, 사고 그렇죠. 부동산 예. 그러니까 세계 그게 이제 재팬머니 환류였어요. 그런 것들이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특히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 시장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일본에 이제 세를 과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일본의 땅값이면 미국을 2개를 사고도 남는다라. 그런 얘기 그런 있었죠. 얘기 있었죠. 네. 하와이가 다 뭐 일본 사람 땅이다 뭐 그런 예, 얘기도 있었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미국 전체를 2개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뭐 이렇게 막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 투기 거품이 깨져버린 거예요. 네. 투기 거품이 깨져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실 채권 증가하고 은행 휘청거리죠. 일단은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온 돈들이나 미국의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간 돈들이나 유럽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간 돈들이 갈 데가 없겠죠. 네. 그렇죠. 갈 데가 없겠죠. 돈은 이제 빙빙 어디 전부 다 휘청거리는 미국도 1980년대에 이제 그 경제가 일본한테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 네. 무슨 레거노믹스네 뭐네 하고 이제 난리 부르스를 치고 하면서 한 게 했는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일본도 미국도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해요. 1980년대. 저축 대부조합이라고 세이빙스 론이라고 해서 그냥 거의 저축 대부조합의 한 3분의 1이 다 파산을 해버려요. 투기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주택 투기가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미국도.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그 구조조정을 이렇게 부실 정리를 하는데 부실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또 사기가 난무를 해가지고 이게 부실이 덮여져가지고 그대로 오다가 1990년에 두 번째로 이렇게 저축 대부잡이 또 사건이 터져요. 미국도 1990년에. 네. 그다음 미국도 뭐 폭등을 했으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폭등을 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축 대부잡은 주택 대출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그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금융혁신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자유화 해가지고 은행하고 증권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80년대는 이제 여신기관들, 은행이라고 이제 여신기관들 뭐 이렇게 신용카드 회사라든지 할부 회사라든지 뭐 리스 회사라든지 네. 그다음 보험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데하고 이제 은행하고 간에 또 대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1980년대에 보급된 게 뭐였냐면은 미국에서 신용카드가 보급이 돼요. 근데 1980년대 미국에서 이제 그런 그 신용카드,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사는 은행업을 못 해요. 네. 그냥 대출만, 소액 대출만 하고 결제만 해주지. 예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처럼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해주는 그런 행위를 못 해요. 법적으로. 자기 자본으로만 하는 네, 거네요. 자기 자본으로 네. 하죠. 아니면 그렇게 채권 발행해가지고, 사채 발행해가지고 조달해서 그 돈으로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카드사들이 이제 근데 이게 카드사들만 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백화점이나 유통사들도 카드를 발급을 해요. 요새 막 하는 그러니까 백화점 그 카드 당시 이런 가장 유명했던 그 시어스 로박이라는 시어스도 막 그런 이제 백화점 막 유통사들이 있었죠. 최대였죠. 거기도 이게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이렇게 그러니까 신용카드라는 카드를 발행을 해요. 구매 카드를 자기 백화점이나 유통점에 와서 쓸 수 있는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카드 같은 거네요, 일종의. 예, 가서 결제하고 이제 일단 이제 그 은행에다 통장을 만들어 놓고 네. 그러면 그 시어스 로박의 은행하고 이제 제휴를 맺으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구매 카드를 발급을 해요, 자기 네, 고객한테. 그러면 그 고객이 구매 카드를 가지고 와서 현금이 없어도 시어스 로박에서 그 카드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다 보면은 오바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바되는 경우에는 예컨대 한 사람당 $1,000까지도 대출. 예, 자동 대출, 소액 대출이 해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유통회사가 그걸 카드 발급을 이렇게 한 거예요.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경쟁이 그렇게 막 예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막 출혈 경쟁 뭐. 네, 진짜로 그래서 길거리 카드 남발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외환위기 후에 일어난 예. 현상이 19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네. 네. 그 당시에는 미국 신용카드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기업 임원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나 아멕스 카드 하면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그쵸. 그 기사 이렇게. 네, 아멕스 카드 네, 하면. 네, 네, 네. 근데 길거리에 개나 소나 다 노숙자도 아멕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 부실이 터진 거예요. 미국도. 1990년대. 네, 90년에 들어와서. 네. 1990년에 2차 세빙스 저축 대부자 부실 파동에서 터지고 신용카드 부실이 터진 거예요. 이게 아무한테나 막 이게 뿌려준 거예요. 그게 이제 부실이 터져가지고 이제 은행들도 막 휘청휘청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만 부동산 거품이 꺼진 게 아니고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대축 조합 문제가 터지고 카드 부실이 폭증을 해가지고 은행들이 다 휘청휘청 한 거예요. 미국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엄청난 그 이제 그 남아 돌던 돈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1990년 딱 그때 접어들면서 이제 일본에서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돈이 갈 데가 없게 되면서부터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아시아. 이제는 아시아의 시대야. 네 마리 용. 네 마리 용 이야기가 나와요. 예. 네 마리 용이 뭐지 어디죠? 한국, 홍콩. 대만, 홍콩, 싱가포르. 대만, 싱가포르 네 마리 용이 이야기가 나와요. 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시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이렇게 넘쳐나는 유동성들이 갈 데를 잃어버린 돈들이 이제 그 뇌에게 나라로 그냥. 너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네 마리 용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동남아.
중국이 개혁 개방을 198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막 이게 이제 네네. 성장을 하니까 중국으로 막 들어가요. 근데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중국이 그 당시만 해도 그 아직 초기 단계였어요. 네, 네. 예, 초기 단계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직까지는 이렇게 90년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그 이른바 공산주의에 가까운 그런 네. 상태였죠. 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쉽게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중국에 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2001년 WTO 가입한 후부터예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에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그게 불확실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세안 국가도 이제 네 마리 용으로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남는 거 그냥 예, 콩고물이 그러니까 네 마리 용에 이제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막 그 주가도 뛰고 뭣도 뛰고 막 이렇게 되죠. 네. 주체를 못 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이게 아세안 국가 이제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네. 이런 세 개 나라 정도가 그나마 아세안에서 그나마 조금 네. 이제 뭐 그 경제가 좀 돌아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러니 이제 이렇게 남아도는 이게 그 국제 금융 시장에서 떠도는 돈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태국 같으면은 이제 그 여객 시장을 오픈을 해요. 네. 방콕 여객 시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여객 시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돈을 들어오게 하는 창구를 열어놓고 그 돈이 대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 투기로 들어가요. 그 예, 태국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부동산 쪽으로 네. 막 들어가죠. 이제 여객 시장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한국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80년대에 이른바 일본의 시대 돈이 세계 돈 달러를 다 싹쓸이 해서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거품이 일어가지고 거품이 깨지면서 일본이 이제 휘청거리고 네. 네. 아시아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시아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품이 일겠죠. 그렇죠. 거품이 일고 거품이 깨지겠죠. 그렇죠. 깨지겠죠. 네. 거품이 깨지면은 당연히 외환위기가 나겠죠. 네, 네. 일본이나 미국은 워낙 경제 대국이고 외환 보유고도 많고 이렇게 또 미국은 달러가 지나긴 찍으면 되니까. 일본은 세계 달러를 다 싹쓸이 다 그쵸, 하고 그쵸.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경제 거품이 붕괴돼도 경제 위기가 여력이 충분히 달러 있었던 이렇게 외환 보유 외환 위기가 일어나지도 않죠. 네. 근데 이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 보유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네, 네, 네. 그냥 못 모르고 막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좋아. 근데 뽕 맞은 것처럼. 근데 조건이 필요해요. 아시아에서도 달러가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쏟아져 들어오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대내적인 조건이다. 이제. 대외적으로. 지금까지는 대외적인 여건을 조건에 네, 대해서 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국제적으로 돈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엄청난 그 자금들이 달러 자금들이 갈대를 잃어가지고 아시아로 쏟아져 들어온 게 외환위기를 예고를 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 외환위기가 한국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 전체가 그렇죠. 그 외환위기에 직면한 당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동아시아 전체 합쳐봐야 일본 경제도 말도 못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죠. 근데 그러면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면 그 당시에는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뭐 이렇게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중국이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 인도네시아는 다 그 규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외환에 대한. 예, 한국 같으면은 이렇게 외환을 개인이 가질 수가 없죠. 기업이나. 그렇죠. 달러를 벌어오면은 달러를 갖고 있으면은 반드시 한국은행. 신고하고 한국은행에 팔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잡혀요. 감옥에 가요.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네, 네. 해외여행도 김영삼 YS88 올림픽 때 했죠. 네, 네. 네. 88 올림픽 때 이제 해외 가면서 이제 달러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환전할 수 탄도를 있게. 이렇게 그쵸, 탄도를 그쵸. 이렇게 다 한 게 아니고.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성장이 낮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낮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뭘 말합니까? 경제 성장이 낮고 금융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다라는 것은 금리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네. 금리가. 그러니까 1990년대에 한국의 대출 금리는 막 15%, 20% 이랬어요. 그렇죠. 은행에 예금을 해도 막 10% 이상 예금 이자를 받았어요. 그쵸. 네. 그쵸. 근데 벌써 1980년대 후반부터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삼저 현상이라고 그랬죠. 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삼저 현상, 저금리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달러 대출 이자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대출은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한국 같으면은 국내 대출 이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15%, 20%였어요. 네. 소위 3배 이상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그렇게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첫째는 이제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외국에서 빌려서 되도록이면은 은행 그 시중은행 가서 원화 대출을 받는 15% 20%든 이자 내가면서 원화 대출을 받느니 가능하다라면 달러 대출을 뭐 받는. 이렇게 동경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렇게 국제 금융시장 가가지고 달러를 빌려오는 게 100번 유리하죠. 그쵸. 이자가 5%밖에 네.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했다 이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빌릴 수가 없으니까. 금융시장이 개방이 안 돼 있었다 이거예요. 네. 폐쇄됐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금융기관이나 이렇게 이런 증권사들이 이런 데 와서 국내에서 은행인들이 와서 시티은행이나 이렇게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냥 사무소나 지점만 개설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을 했지 일반 소매 영업을 못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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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달러가 넘쳐나서 아시아가 이제는 아시아 시대야 내 말이 용의 시대야라고 해도 이 아시아에 들어올 그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온 게 뭐였냐면 이제 금융시장 개방 이야기가 네, 네, 네. 나와요. 금융시장 개방 이야기가. 그러니까 금융시장 개방 이야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네. 이미 이제 미국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이제 금융 자유화, 금융 혁신, 금융 개혁들이 막 금융 국제화, 1980년대 금융 국제화가 이제 네. 진행이 되고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이렇게 금융시장 개방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아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떠도는 돈들을 이렇게 갈대를 차지해야 되는데 아시아가 그 당시 상당히 고성장을 했다. 이게 경제 네. 규모는 작지만. 근데 돈을 갖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제 문이 닫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문을 좀 이렇게 열어라 해서 이제 다들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이라는 그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3단계 걸쳐서 네, 네,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태국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방콕 여객 시장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외화 자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문을 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문을 여는 정책을 금융시장 개방을 이렇게 하는 정책을 1991년에부터 이제 시작을 해 한국이. 네. 금융시장을 여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국내 기업들은 은행 대출 국내은행 대출을 받느니 문이 열리면은 그렇죠. 밖에 가서 달러 대출을 이렇게 받는 게 100번 유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기업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돈 벌 기회가 눈에 보이는데 안 당연히 하는 게 그냥 바보죠. 시장의 그 논리에 따라서 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시장 개방을 딱 했을 경우에. 근데 이제 3단계 개방을 해놓고 먼저 풀어놓은 게 뭐였냐면은 이제 원래는 해외에 가서 달러를 빌려오는 것은 정부만 한국은행에서 정부만 할 수 있었. 네. 산업은행 이런 정도만 할 수 있다. 신용이 안 됐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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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일반 시중은행도 거기 가서 못 빌렸어요. 정부가 보증을 해야만 빌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또 뭐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가서 글로벌 기업이 그런 이렇게 신용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돈이 이렇게 남아 돌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돈이 이렇게 오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문을 이제 이렇게 여는 상태에서 특히 이제 아시아 쪽은 이렇게 뭐라 하겠습니까? 경제 고성장을 하고 있었고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다라는 네. 그건 사실이에요. 네. 경제 성장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제 지금
이렇게 문제들이 지금 있었다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금융시장 이런 국제시장의 어떤 변화를 그 당시에 정치권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정부 관료들이 몰랐겠죠. 어느 하나 요만큼이라도 알고 있었냐 이거예요. 저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알 턱이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이제 금융시장 개방 이게 뭐 국제적인 세계적인 흐름이야. 라고 해서 이제 3단계 10년에 걸쳐서 네. 3단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방을 한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 이제 성장이 굉장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한국의 이제 기업들, 대기업들 가운데 뭐가 유행을 했냐면은 일단 막 성장을 하니까 경영. 예. 막 성장하면 돈이 막 모자라잖아요. 네. 그때 이제 91년인가 90년인가 대우 김우중이나 회장이 이른바 세계 경영이라는 걸 떠들면서 했는데 세계 경영의 그 핵심 요체가 뭐였냐면 차입 경영이었어요. 네, 네. 세계 곳곳에 돈 벌 기회가 너무 널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나가야 된다. 나가려고는 돈이 없다 이거예요. 돈만 있으면 돼. 근데 돈 어디서 해? 빌리면 돼. 이거예요. 그게 이제 국내적으로 왜냐면은 그 성장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몸만 벌리면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벌리기만 하면 뭔 사업을 벌리기만 하면 돈이 된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빌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내부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게 그게 또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대기업들 간에 이제 사업 이제 지금 사업을 안 벌리면 병신이야. 사업 안 벌리면 병신이야.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네, 네. 네. 근데 그러면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어떻게 벌려야 돼? 서로 이렇게 그때 이제 그 했던 게 뭐냐면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재벌서의 1위야. 그때 재벌서의 1위가 매출액 기준이었어요. 네. 등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할 것 없이 이제 등치를 키우려고 했던 게 이제 삼성이 예를 들어서 삼성 자동차. 자동차도 하고 현대가 자동차니까 네. 자동차에서 우리도 등치 켜가지고 네. 그 당시만 해도 이 반도체나 이런 그 디지털 가전 쪽이 이렇게 클 거라고는 그쵸, 생각을 그쵸,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일로 현대가 컸기 때문에 네. 현대 우리도 자동차 할 거야, 조선 할 거야. 우리도 이게 현대가 우리도 반도체 할 거야. LG도 우리 반도체 할 거야. 우리도 막 철강 할 거야. 뭐도 할 거야. 자동차 할 거야. 난장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복 과잉 투자가 일어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세계 경영이라는 게 해외 밖의 세계 시장을 보고서 한 어떤 투자가 아니라 국내에서의 자존심 싸움, 네. 재벌 간의 자존심 싸움을 건 중복 과잉 투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중복 과잉 투자를 하는데 정말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뭔가 벌리기만 하면 돈이 들어오고 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풀었어요 시장을. 네.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어떻게 했냐면은 은행들뿐만이 아니라 종금사, 단자 회사들도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증권사나 종금사도, 네. 그 다음에 일정 규모의 대기업도 가서 달러를 빌려올 수 있다. 이렇게 푼 거예요. 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종금사나 대기업들이 보니까 사업을 해서 이렇게 벌리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을 빌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실제 가서 이제 동경이나 홍콩에 가서 달러를 5%에 빌려와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깜짝 놀랄 만한 떼돈을 버는 방법이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빌린 것만으로도. 빌린 것만으로도. 네. 돈놀이. 예. 은행에다가 원화로 바꿔가지고 예금을 하면 예금 이자가 10%를 넘었기 때문에 네, 그죠. 5% 이자를 주고 빌려와서 10%가 넘으면 이건 완전히 위험이 없이 그죠, 그죠. 공짜로 5% 이상의 차익을 남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비트라지라고 그래요. 무위험 차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게 보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것조차도 몰랐다가
막상 빌려와가지고 은행 원화로 바꿔서 이제 돈이 덩치가 크니까 규모가 크니까 저금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떼돈을 버는 일이. 예. 그러니까 이제 종금사들이 발벗고 나가서 막 빌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빌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종금사들이. 네. 대기업도 마찬가지. 대기업은 이제 막 중복 과잉 투자, 뭐 세계 경제는 뭐냐고 이제 막 난장판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워낙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시장을 개방을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시티나 뭐 외국 증권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매 영업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국내의 어떤 그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해외 가서 달러를 다 독자적으로 이렇게 빌려올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규제를 푼 거예요. 풀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정치권이나 관료들은 그게 개방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달러를 빌려가지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서 이렇게 무위험 마진을 이렇게 따먹을 거라고는 관료나 정치인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 한국은행도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 이거예요. 못하고 멍 때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업이나 정금사들이 달러를 빌려가지고 원화를 이렇게 바꾸면 한국은행이 무조건 달러를 가져가면은 1달러에 800원씩으로 바꿔줬어요. 왜냐면 환율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달러에 원화를 고정시킨 달러에 800원 정도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빌려와서 이렇게 원화로 바꿀 때 오면 달러를 팔잖아요. 그럼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원화를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원화 수요가 늘어나서 원화가 강세를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환율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달러 800원을 묶어놓은 거예요. 고정환율로. 예, 묶어놓은 거. 그러니까는 무조건 하고 5% 빌려면 무조건 하고 이렇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은 차익이 5% 이상 나버리는 거예요. 환 리스크가 없게 되는 거죠. 환율이 여기 없기 때문에 5%가 나버린 거예요. 이게 외환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외적인 여건하고 대내적인 정책 이런 것들은 다 정책 실패죠. 금융시장 개방이라든지 개방에 따르는 그 환율 정책이나 금리 정책을 어떻게 유연하게 거기에 이런 무위험 무위험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쵸.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금융시장 개방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말할 수 없이 개판이었다 이거예요. 아무도 몰랐다 이거 그런 거.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그냥 이제 달러가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흥청망청 되고 내수 경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YS가 정권을 잡았는데 뭔지를 모르고 돈이 막 넘쳐나니까 경제는 개판인데 실제는 개판인데 돈이 넘쳐나니까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90한 이제 4년 5년 이 무렵부터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느닷없이 이제 한국에서 무역 수지 적자, 그러니까 경상 수지 적자가 당시에 뭐 한 200억 달러 가량이 적자가 팍 나요. 갑자기 적자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막 했는데 이게 세계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팔 만한 만큼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적자가 팍 나요. 이자도 줘야 되고 돈 빌려온 것에서 이자도 줘야 되고 적자가 팍 나요. 그 다음에 벌써 그 94년, 5년 이 무렵에 인도네시아가 이미 이제 파산에 직면해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파산한 그 위기에 직면하고 태국이 이제 휘청거려요. 그래서 이제 2007년 초에, 1997년 초에 인도네시아가 파산을 하고 태국도 파산을 해요. 그래서 외환위기로 달려가요. 구제를 받아요. 구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렇게 그나마 한국은 산업이 다양하고 수출도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나 그 일본의 금융, 큰 손들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갑자기 이제 한국이 2년 연장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씩 펑펑 나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얘네들 이게 달러 빌려갔는데 이렇게 갚을 수 있어? 흑자가 나면은 그것 보고 그쵸, 빌려주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그냥 연달아서 2년 연속으로 적자가 팍 나버려요. 적자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적자가 났지 와서 보니까는 얘네들 이제 막 중복 투자하고 못하고 별로 사업성도 없는 거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에서 개판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회수를 하려고 해요. 연장 안 해주고. 연장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인도네시아가 태국이 먼저 날아가요. 한국은 인도네시아, 태국에 비해서 경제 규모 덩치가 컸기 때문에 또 대출 규모도 컸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1997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태국 날아가고 한국도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네. 라고 와서 막 조사를 해요. 니들 달러 얼마 있어? 갚을 수 있어? 막 조사를 해요. 보니까 이제 달러가, 그러면서 돈을 빼가요. 그때 외환보유액이 한 300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2년 연장으로 두 번 200억 달러씩 적자가 나서 달러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갈되겠죠. 그렇죠. 네. 없어요. 97년에 들어서 달러가 바닥을 드러내요. 돈을 막 이제 빼가니까. 예, 회수를 해가니까 바닥을 드러내. 그래서 이제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지죠. 그래서 이제 사실 외환위기가 이제 생긴 거예요. 터진 거예요. 네. 외적인 요인하고 대외적인 요인. 그러면 이게 미국의 음모론이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음모론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넘쳐나는 달러가 사실은 이렇게 동아시아 쪽에만 온 게 아니라 어디도 갔냐면 브라질, 중남미에도 갔고 러시아에도 갔고 이른바 이머징 마켓이라는 그래서 다 흘러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이머징 마켓만 갔냐? 아니. 미국도 난장판이었어요. 미국도 이른바 그 롱텀 캐피탈 사건이라고 그래서 네. 예, 막 파생 상품 투기에 물려가지고 네. 그냥 휘청청해서 예, 문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음모였으면 미국은 멀쩡해야 되죠. 그렇죠. 미국도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정치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부정부패 비리가 심화되고 이제 달러 돈을 막 끌어당겨다가 이제 각성장이나 이런 그 장들이 중앙 무대로 이제 진출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막 이제 이른바 이제 지방 이제 성의 어떤 그 공기업 공금융 기관을 만들어요. 막 투자 신탁 공사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하고 한국으로 치면은 뭐 4대강 사업을 수장공사가 이렇게 땜빵 하는 식으로 했듯이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지만은 보증을 서면서 사실은 이런 공금융 기관들이 달러를 막 빌려와가지고 이제 부동산 개발이나 뭐니 사업을 막 벌리면서 막 비리나 부패 뒷돈을 빼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투자 신탁공사 부실 해가지고 중국도 외환위기에 걸릴 뻔했었죠. 그때 이제 중국 총리가 주룽지라는 사람이 총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저쪽 하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마하티라는 사람이 총리를 했었는데 이른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음모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서방 자본들이 이제 말레이시아를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음모론을 주장해서 이제 외환 그러니까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결국에는 외환위기로 가서 이제 구제금융을 받게 되죠. 그 외환위기로 가게 된 배경의 또 경위에 대해서는 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오버됐고, 그래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된 대내적인 어떤 그 배경과 요인들이 이게 어떤 음모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시장 개방과 관련된 그래서 어떻게 그 정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책 무지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재벌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 한국 재벌들이나 기업들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어떤 정치권이나 어떤 정부 관료들이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기 가서 한번 그 관리를 받을까? 삼성이나 현대 가서 관리를 받을까? 이런, 나 어떻게 하면은 또 정치자금 삥 뜯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자빠져서 결국에는 예, 그 총체적인 실패죠. 이 정도로 합시다.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4회 2부에서는 그 IMF 관련해서 정말 IMF가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빠져들면서. 네. 예. 그러니까 IMF 관련해서 뭐 음모론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그대로 좀 받아들이셔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당시의 정책 실패, 무지 이런 거에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4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정책 아카데미 수료하고 총무를 맡고 있는 유영규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좀 우리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살기 좋은 사회를 좀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이제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뭐 직장 선배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은근아, 너 올해 몇 살이지? 28입니다. 그래? 너 아직 늦지 않았어. 빨리 돈 모아서 너는 빨리 이민을 가도록 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굳이 뭐 이민을 갈 능력도 잘 안 되고 또 뭐 저의 뭐 어떤 저희 집 상황도 봤을 때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해서 그렇다면 그냥 어차피 내가 이 나라에 살아야 되고 한다면 좀 이 나라를 차라리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